자,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 흐름에 이어서 이제 자본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 구조상으로 소득 흐름, 즉 정확하게는 이제 순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순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에 위치를 했었고요. 이제 분모에 오는 1 플러스 얼마 할 때 그 값, 이것이 바로 자본 비용 혹은 할인율, 또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 비용은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자본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본 비용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먼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또 부채와 자본이라는 측면, 또 세 번째로 자본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먼저 이렇게 재무 상태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차변에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산 측면에서 우리가 자본 비용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 현재가치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가치 할인율. 자, 그래서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 흐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소득 흐름은 앞에서 순현금 흐름으로 지금 추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 순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 할인율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추정되고, 이 현금 흐름이 할인율로 어떠한 그 비율로 할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산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취급하는 재고자산,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기계, 건물 같은 이런 유형의 자산, 또 우리가 별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회사의 기술력, 또 회사의 브랜드, 또 마지막으로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인적 자본,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이 운영이 돼서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향후의 어떤 소득 흐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를 일치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런 현금 흐름 자체가 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므로 이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이 현재가치 할인율을 조정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자산의 위험, 또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위험을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얼마만큼의 위험이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얘기가 됩니다. 자,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 비용, 또 지금 자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할인율, 또 좀 이따 설명드릴 자본 제공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요구 수익률. 자, 제가 자본 비용이라고 용어를 쓰면 이 3가지 용어를 갖다가 지금 같이 의미한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산 측면에서 지금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할인율, 자본 비용, 요구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논리로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이 현금 흐름, 분자에 위치하는 현금 흐름의 위험이 높으면 같이 할인율도 높여주고, 반대로 현금 흐름이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이면 할인율도 그만큼 같이 낮춰줘도 된다.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 자본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치를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지만은 논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자산 측면에서의 얘기를 진행하면 우리가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 자산이 과연 어떤 벤처기업으로서 아주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수십 년 동안에 꾸준히 영업을 지속해왔던 굴뚝산업에 속하는 그런 자산인가. 자, 그러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자체도 안정적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 그 위험성에 따라서 이 할인율을 변동시켜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자산 측면에서 이러한 자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계량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대차대조표에서 이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부채나 자본, 뭐 굳이 이 대차 균형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채와 자본은 그 나름대로 수치를 우리가 바로 추천해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있고요. 자본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몇 퍼센트라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비율들이 존재를 하므로 부채에서의 차입 이자율, 또 자본에서의 배당률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채를 제공하는 자본 제공자, 자, 부채를 제공하는 자본 제공자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또 자기자본을 제공하는 자본 제공자는 바로 주주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주주는 주식의 형태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본 제공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기업의 타인 자본, 부채 혹은 자기 자본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 자본의 제공자, 채권자는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로 자본 비용이 된다, 혹은 할인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회사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자금을 부채로서 이제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는 수익이 생길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의 수익은 결국 회사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회사에 차입금을 빌려줄 때 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채권자는 기회비용을 따지게 될 겁니다. 기회비용을 따져서 자, 지금 이러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와 만약에 차선의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회사에 이 자금을 빌려줬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따져보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위험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위험까지도 고려한다는 측면이 되면, 채권자와 회사 간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그죠? 서로 차입금이 발생하고 또 채권 접수된 대출이 발생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회사의 위험이 감안된 할인율이 고려가 되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자본 비용, 그리고 채권자 혹은 또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자본 제공자, 주주를 포함한 자본 제공자의 요구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 비용을, 할인율을 혹은 요구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체로 이 부채나 자본 측면에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 비용, 우리 제목도 자본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 개념은 항상 대체시켜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도 가끔씩 다른 개념으로, 할인율이라든지 요구 수익률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타인 자본 비용, 또 곧이어서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회사의 자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차입 부채와 같은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고, 이제 먼저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 자본의 제공자, 즉 채권자 입장에서의 요구 수익률이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회사의 타인 자본 비용은 회사가 차입 가능한 미래 시점의 이자 비용을 추정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자에 위치하는 소득 흐름, 순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미래를 추정하죠. 따라서 분자 분모의 성격을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 할인율, 이 자본 비용도 역시 미래의 자본 비용을 추정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자본 비용, 특히 타인 자본 비용인 이자 비용,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자 비용을 추정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현재 시점에 이자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 이자 비용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실무적으로 전제를 두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현재 시점의 이자 비용이 미래에 더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정리절차를 받고 있는 그런 법정관리업체다. 그러면 법정관리업체 같은 경우 현재 이자 비용 아주 낮습니다. 그럼 한 3년 뒤에 이 법정관리를 졸업을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적용받고 있는 2%, 3% 되는 이자 비용을 그때도 적용시키면 안 되고, 이때는 미래 이자 비용을 별도로 추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의 이자 비용이 미래 시점의 이자 비용과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현재 시점에 이자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이자율 및 구성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현재 시점에서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대용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확하게는 미래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런 가정이 성립할 때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 시점의 이자 비용을 추정할 때는 타인 자본의 구성 항목,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 차입금, 회사채, 또 합성증권이 될 수 있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타인 자본 자체도 구성 항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금액 대비 비율을 추정해서 가중평균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현재 시점에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혹은 회사채 신용 등급에 따른 추정 수익률을 대표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타인 자본 비용은 반드시 세후 수익률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전 수익률을, 세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되겠죠. 이자 비용은 여기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빼고 나서 세후에 수익률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 비용만큼 비용으로 계산되니까 세전 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이 금액만큼 법인세를 덜 내도 되니까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T, 법인세율은 대체로 법정 법인세율, 우리가 2억 미만일 경우에 10%, 또 여기에 소득할 주민세를 합한 11%가 법정 법인세율이 될 것이고요. 2억 초과할 경우에는 22%, 또 역시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합치면 24.2%의 이러한 법정 법인세율을 적용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회사의 유효 법인세율, 유효 법인세율은 실제로 계상된 법인세에다가
세전 이익 정도의 비율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무적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 가지고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이 정확한 의미에서의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법인세에 대한 비율이 정확한 실질 법인세율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세무조정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체로 세전이익 대비 실제로 정부상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을 우리가 실질 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회사채 신용 등급에 의한 추정 수익률이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회사채 신용 등급에 의한 추정 수익률. 우리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신용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회사의 기존 실적과 또 향후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익과 또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갖다 다 고려를 해서 신용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회사채 신용 등급에 의한 추정 수익률을 활용하게 되면은 보다 더 현실적인, 보다 더 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비율을 산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추정 수익률은 어떻게 여러분들 꼽을 수 있냐면은 투자금융협회라고 하는 우리 단체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찾을 수 있는데요. 투자금융협회에 들어가시면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이 매일매일 등급별로 또 그 다양한 그 채권별로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 기준 수익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투자 등급인 AAA부터 트리플 B- 등급까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잔존 만기별로 공시를 하고 투기 등급 같은 경우에도 채권 시가 평가 전문 회사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을 공시를 하고 또 이것이 역시 투자금융협회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채 기준 수익률을 활용할 때는 첫 번째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채를 발행했더라도 평가 시점과 회사채 발행 시점이 상당한 폭이 있다. 작년에 발행을 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시점 간의 갭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그 등급을 그대로 과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또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발행한 회사채가 전체 회사의 차입금 비중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나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대표 수익률로서 이것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신용 등급에 대한 예측 모델이 개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채 신용 등급에 따른 추정 수익률은 평가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서 회사채를 실제로 발행했고 또 그 회사채 규모가 전체 차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질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천별 추정 이자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원천별 추정 이자율은요,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우리 일반적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던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회사채와 관련된 추정 수익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천별 추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이런 분류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을 계산하고 나서 그 금액 대비를 해서 가중평균한 그런 지표를 사용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금융협회에서 공시하는 투자금융협회에서 공시하는 기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시면 되겠고요.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입금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차입금과 같이 취급을 해주시면 되지만 운영 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회계적으로 이제 비용 항목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 리스로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 리스라고 판단이 되면은 향후에 발생한 리스를 현가 계산해서 우리가 자산 부채를 따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분괴를 보통 실시를 하죠. 그래서 자본 비용 산정 시에도 금융 리스 부분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런 이자 비용 상당액은 전체 타인 자본 비용에 가산을 해줘야 되는 이런 조정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금은 사채 이런 합성증권의 경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환사채 CB라든지 신주인수금 사채 BW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부채보다는 비용이 좀 높겠죠. 옵션이 더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입 부채보다는 자본 비용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수준, 그 중간에서 위치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합성증권의 자본 비용에서 어떤 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합성증권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유사한 합성증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값을 자본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유사한 우리 회사 비슷한 회사를 찾아낼 것이고 또 그 합성증권 자체의 어떤 구조 자체가 우리 회사의 합성증권과 비슷한 구조가 될 것이므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일반 사채 부분은 그냥 현가 할인은 방법을 취하고 나머지 옵션 부분은 또 별도의 옵션 프라이싱 모델, 우리가 이항 분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블랙쇼스 모델 같은 좀 까다로운 그런 이론적인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가치를 좀 별도로 계산해서 실질적인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데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많이 적용하는 경우는요,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부 사채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옵션 부분이 행사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둘로 나눠서 시나리오로 두 가지 다른 우리 자본 비용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기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기 자본 비용. 주주가 투자하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조달한 차기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본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 최소 요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타인 자본 비용에 비해서 자기 자본 비용은 일반적으로 항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비용에서 여러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논리는 무엇이냐? 만약에 분자에 위치하는 현금 흐름 자체의 위험이 높다. 자, 우리 파이낸스 측면에서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자에 위치하는 현금 흐름 자체, 순현금 흐름 자체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 할인율도 같이 높여줘야 되고 타인 자본 비용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차입 이자율 같은 것은 결국 채권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이 반영이 돼야 되고 따라서 타인 자본 비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망하면 채권자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담보를 설정했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자기 자본 비용의 율은 타인 자본 비용의 율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높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혹은 CAP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의 약자인 CAPM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Arbitrage Pricing Model, 그 다음에 Build-up Method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APM입니다. CAPM입니다. CAPM의 기본 모델, CAPM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이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 강의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관리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제가 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CAPM이 나온 만들어진 모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이 모델 자체는 1960년대 샤프, 린트너, 모신 같은 사람들이 개발한 이론이고 아주 핵심적인 현대 재무관리의 가격 결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CAPM에 따르면 우리 최종적으로 도출된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위험 수익률, risk-free rate of return, 무위험 수익률에서 이 나머지 프리미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결국 앞에 설명드린 가장 기초 원리가 되는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도 같이 높여주라 라고 하는 그 이론을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베타 계수를 조정하는 형태로 더 붙여준 겁니다. 그만큼 더 높여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안전한 무위험 수익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국고채로 얘기를 하고요. 이 국고채 수익률이 바로 무위험 수익률의 구체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망하지 않으면 국고채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우리가 국고채로 보고요. 이 국고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주식으로부터 투자를 한 그 위험을 반영한 주식시장,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 전체에서 발생했던 수익률, 마켓 리턴입니다. 마켓 리턴 온 더 마켓,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마 주식시장의 전체 움직임과 똑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주식시장 평균적인 어떤 그런 수익률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만큼 이것이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받을 수 있는 추가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주는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위험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베타 계수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우리 회사 투자하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이 회사 자체의 주식과의 민감도로서 조정을 해준다. 이런 간단한 개념이 바로 CAPM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계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코스피가 10% 떴는데 우리 회사 주식도 같이 10% 떴다. 베타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10% 다운됐는데 우리 회사 주식은 20%가 다운됐다. 라고 하면 베타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뭐 10% 움직였는데 우리 회사는 한 5%밖에 안 움직인다. 그때는 베타는 0.5.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우리 회사 분석하려고 하는, 평가하려고 하는 요 회사 자체의 주식과의 민감도로서 베타 개수를 조정한다. 자, 그래서 이 CAP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이런 형태로 축약을 시켜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무적인 우리 CAPM은 다음과 같은 응용 모델을 사용해서 CAPM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앞쪽에서 봤던 이론적인 CAPM 모델과 응용 모델에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RF1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뒤쪽에 RF2 이렇게 리스크 프리 레이트 자체를 좀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쪽 그 이론적인 모델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만 우리가 사용할 때 좀 확실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RF1, RF2 이렇게 지금 따로 지금 변수를 뒀는데요. RF1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쪽 괄호 안에서 사용하는 RF는 현재 시점의 이 무위험 수익률이 아니라 역사적인 장기 시계열 자료에서 구하는 무위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보통 20년, 30년 동안의 이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역사적인 장기 시계열 자료에서 구하는 시장 수익률과의 차이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관찰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추정해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베타 개수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알파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은 원래 이론적인 CAPM 모델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CAPM 그 자체로서는 이러한 알파 리스크 같은 것은 다 디버시파이 된다. 우리가 충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은 베타 값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CAPM의 요체고 그것이 장점이었는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힘들더라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CAPM을 죽여버리고 다른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CAPM을 살리고 좀 보완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응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CAPM을 그대로 좀 살려서 조금 다른 변수들을 추가를 시켜줌으로써 CAPM을 살려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알파 리스크라는 것이 바로 회사 고유 위험인데요. 회사 컴퍼니 스페시픽 리스크 프리미엄, 회사 고유 위험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규모 위험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그 마켓 캡, 시가총액을 대비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캡, 극소형주, 또 스몰 캡, 소형주, 그다음 미들 캡, 그다음에 라지 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형주, 대형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형주, 이 마켓 캡 자체가 작은 그런 주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베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제3의 체계적인 위험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소형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형태로 우리가 응용 모델에서 전환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5%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적인 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바슨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고요. 최근에는 더벤펠퍼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런 모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APM을 살펴봤고요. 이제 AP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가격 결정 모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비트레이지 프라이스 모델, 1970년대에 로스에 의해서 개발된 모형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CAPM이라고 하는 것은 Equity Risk Premium, 그죠? 저 앞에서 RM-RF2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Equity Risk Premium 혹은 뭐 MRP, Market Risk Premium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ERP라고 하는 단일 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CAPM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CAPM을 좀 살려보자 라고 하는 내용들이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APM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APM은 CAPM으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ERP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거시경제 산업 요인들의 복수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복수 요인들을 고려해서 통계적인 멀티플 리그레이션, 다중회계 분석 기법을 동원해야지만 자기 자본 비용을 적절하게 산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우리 이 다양한 그 변수들은 흔히 뭐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직업 불이행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 또 이자율 곡선의 왜곡,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또 그 기타의 다양한 또 산업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자기 자본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실무적으로 APM 같이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고려를 해서 활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실무에서는 조금 활용되는 빈도가 낮은 것 같고요.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실무적으로 우리 CAPM 못지않게 특히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빌드업 메소드, 요소 가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소 가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 비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그런 가산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위험 수익률은 동일합니다. 국고자 수익률을 쓰면 됩니다. ERP 쓰는 것까지도 동일합니다. CAPM과 비교했을 때. 근데 CAPM에서는 여기를 베타를 조정했는데 이 베타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업에 대한 위험, 해당 산업, 뭐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산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산업의 위험 프리미엄이 얼마가 값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고, 또 마지막으로 개별 회사 위험을 스페시픽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를 여기서 가산해주면 이렇게 4번 정도만 해당 요소를 가산해주면 요소 가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빌드업 메소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에 대한 값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바슨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몇 번 시도가 있었는데 체계적이고 좀 임피리컬한 테스트를 거친 그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향후에 이런 DB들이 구축되면은 우리가 빌드업 메소드로 얼마든지 간편하게 자기 자본 비용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우리가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측면이 결국 자기 자본 비용이죠.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벤처 캐피탈 요구 수익률을 살펴보면 예시지만 국내에서도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IPO 직전일 경우에는 한 25%를 미니멈으로 해서 35% 정도까지 미니멈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갓 창업을 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50% 사이에서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CAPM이나 뭐 APM이나 그다음 빌드업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더라도 우리가 비상장 기업, 특히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익률을, 이 정도의
자본 비용을 구해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과연 우리가 CAPM을 예를 들면 앞에서 CAPM을 다시 한번 보면 RF1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의 무위험 수익률, 국고제 수익률입니다. 한 5% 정도 잡겠습니다. 5% 정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퀴티 리스크 프리미엄, 이퀴티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폭의 차이는 있지만 한 7% 내외 정도 국내의 한국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우리 기업 자체 주식이 주식시장 전체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움직임과 동일한 그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는 베타값이 1인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 자, 알파 리스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없죠. 알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12%. 여기에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5%라든지 7%가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 뭐 10%에서 12% 정도가 우리 대형주에서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CAPM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자기자본 비용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아주 위험이 큰 코스닥 업체다라고 하면 자 5%는 그대로 가고 이 베타 값을 한 2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리스크를 최대한인 5% 정도까지 올려준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7이 14고요. 여기까지 하면 한 24%? 한 5%, 그죠? 24, 5%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20한 3%에서 25% 정도. 그래서 25%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보시면은 CAPM에서 물론 이건 상장 기업을 전제로 했습니다만은 25%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CAPM에서 모든 추가적인 사항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최대한의 자본 비용인 반면에 이 벤처 캐피탈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 CAPM 모델 같은 경우에 베타 값을 하마다 모형 같은 경우를 적용해서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에 적용을 시키더라도 그 값이 과연 이런 50%에서 25%에 해당하는 이런 숫자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자, 그래서 CAPM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상장 벤처 기업의 어떤 할인율을 구하려고 하면 이러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CAPM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한계를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벤처 기업, 특히 비상장 소형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거, 또 어떤 경우에는 기술가치 평가할 때는 이 스타트업 이전의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기술 자체의 R&D 상황에서도 평가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할인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 또 평가하려고는 회사나 또 평가하려고는 기술가치를 평가라고 하면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아니 뭐 WAC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약자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어서 지금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따로 구했다고 하면은 이런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두 개를 합해야 되는데 가중치를 두어서 합한다. 가중평균에서 자본 비용을 구해서 전체적인 그 기업의 할인율, 또 자본 비용, 요구 수익률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가라는 것이 먼저 짚고 넘어야 될 문제고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중치는 흔히 얘기하는 목표 자본구조, 타겟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것을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율입니다.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에 지향하는 우리가
가중치라는 것이지 현재 시점의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 비용이 미래 시점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현재 시점에 자본구조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미래의 자본구조가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금액은 창부가액 기준이 아니라 시장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모든 밸류에이션은 북밸류 기준이 아니라 마켓밸류 기준이죠. 마켓밸류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밸류에이션에서 적정하게 그 과정을 풀어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죠? 마켓밸류와 장부가액, 북밸류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쓰더라도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자율 자체가 할인율 타인 자본 자체를 할인하는 시장 이자율 자체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장부가액과 시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대체로 타인 자본 금액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가총액이죠. 마켓 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 비상장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그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 장부가액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PBR이 1인 경우입니다. 그죠? PBR이 1인 경우입니다. PBR이 1이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죠. 대부분 1에서 벗어납니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리가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순환 구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 가치를, 비상장 주식 가치를 구합니다. 주식 가치, 기업 가치가 아닌 주식 가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기업 가치에서 차입 부채를 뺀 주식 가치 자체가 우리의 가치 평가의 목표고요. 이러한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소득적금법이라고 하는 우리 디스카운트 캐시프로 메소드 같은 현금 흐름 할인 방식과 같은 소득적금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 투하자본 방식을 적용합니다. 투하자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였죠? 우리가 소득적금법에서 투하자본 방식을 한다는 것은 넷 캐시프로를 투하자본 넷 캐시프로로 추정하고 이것을 할인율을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업 가치로 먼저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차입 부채를 차감해서 주식 가치를 구하는 그 방법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할인율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중평균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치로 우리가 시가로 가중평균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입니다. 시장 가치로 우리가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그랬고 이때 시장 가치를 줄 때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북밸류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북밸류와 장부가액과 시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켓밸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본의 마켓밸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주식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죠? 미래의 소득 흐름을 추적해가지고 이것을 할인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이 이 주식 가치 자체의 금액을 모르면 가중 평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순환 구조가 발생하는데 이런 순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되는, 뭐 방정식을 풀든지 아니면 계속 그 금액 자체를 유지를 시켜야 수 있는 방법을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구해내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순환구조 자체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우리 회사 자체의 어떠한 미래의 목표 자본구조 자체가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상장 기업들의 평균치로 간다. 뭐 이런 가정을 둬서 그 상장 기업의 목표 자본구조, 평균적인 자본구조를 우리의 목표 자본구조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계산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이 가중평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자본 비용,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을 가중치 둬야 되고, 이 가중치를 둘 때 반드시 시장 가치가 기본이 돼야 된다. 물론 타인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차감한 후에 세후 타인 자본 비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계산하는 과정을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숫자로. 모의엄 수익률, 국고채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대로 책자에 있는 숫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3.5%. 베타 값을 계산했습니다. 이 베타 값은 사실은 책자에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추정 베타를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베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의 시가를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실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하마다 모델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는데, 그런 공식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추정된 베타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 아까 7%라고 했는데 역시 책자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7.5%. 그 다음에 회사 고유 위험 프리미엄, 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 중에 가장 낮은 수치 정도, 1% 정도 적용했다고 하면은 CAPM에서는 12.8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PM 우리가 자기자본 비용은 RF 플러스 베타 곱하기 ERP 플러스 알파 해서 RF가 3.5%고요. 베타가 1.11이고 곱하기 7.5% 더하기 1% 해서 이것이 바로 12.85%가 나온 것이고요. 부채비용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세전 부채비용, 그 회사의 현재 시점의 가중평균 차익금리가 7%라고 했을 때, 자, 법인세율,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법정 법인세율이 아니고 유효 법인세율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실제적인 법인세 비용을 과거치를 봤을 때 이것이 세전 이익 대비해서 얼마만큼 계산이 되었는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 비용은 세전 이자 비용 곱하기 1-t가 되는 것이고요. 세전 이자 비용인 7%에다가 1-21.7%를 해서 이게 5.48%가 된 겁니다. 자, 가중평균 차익 비용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맥은 자, 앞쪽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까요? 한번. 앞쪽 공식에다가 이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자, R가 우리 12.85%입니다. 12.85%지. 그 다음에 부채비용은 5.48%입니다. 이것 자체가 5.48%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중치를 뒀는데요. 사실 가중치 자체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기
목표 자본 구조 50%를 적용했다. D 나누기 E. D 나누기 E가 50%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D가 1일 때 E가 2가 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3분의 2가 되고요. 이것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39로 계산이 된 겁니다. 가중평균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가중평균 구하는 공식 자체는 간단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전세후의 개념이 없죠. 자기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용, 예를 들어서 배당과 같은 형태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혹은 회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배당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전혀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죠? 법인세를 다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총에 가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것은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돼서 세전 이익을 줄여주거나 과세 표준을 궁극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세전세후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미뤄뒀던 비상장 기업의 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마다 모델입니다. 하마다 모델 공식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런 것은 역시 본 과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만들어진 공식 자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상장 기업 베타는 유사한 상장 기업으로부터 구해집니다. 우리 유사한 상장 기업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했다. 우리 그래서 아주 유사한 업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측면, 또 영업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4개가 구해졌을 때 이 시장에서 관찰된 주식시장에서 관찰된 그죠? 상장 기업은 베타를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요 베타로부터 재무 위험을 제거를 시키고 순수하게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오퍼레이팅 리스크를 산출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언레버리징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1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810이고 차입 부채는 이것은 뭐 장부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880. 또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된 베타는 1.15.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880을 1810으로 나눈 49%.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unleveling factor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위에서 공식에서 보시다시피 unlevered 베타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levered 베타를 이 부분으로 다시 나눠줘 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컴퍼니 1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찰된 레버리드 베타, 이 회사 자체는 레버리지가 벌써 있죠. 그죠?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벌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버리드 베타 1.15라고 하는 것이 수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면 바로 여기에 1.35라고 하는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1.35. 자, 그래서 이때 unlevered 베타를 구하면 0.83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기업이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레버리지고 이 기업이 부채를 갖고 있어서 이만큼이 지금 레버리지가 됐고, 그죠? 레버리지 비율이 이만큼 되고, 그래서 레버리드 된 베타가 1.15만큼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재무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unlevered 베타를 다 구해서 우리가 평균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장 기업들의 unlevered 베타가 구해집니다. 0.80 정도가 우리의 영업적인 측면만 순수하게 비교하게 되면 상장 기업에서 0.80 정도의 베타가 구성이 된다.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 회사의 레버리지를 다시 적용시켜서 리레버링 시키면 됩니다. 자, 회사의 영업위험만이 반영된 언레버리드 베타. 요거죠. 0.8이었죠. 요거에 우리 회사의 목표 자본 구조를 통해서 리레버링 시킵니다. 자, 우리 회사의 목표 자본 구조는 50%고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이제 거꾸로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레버리드 베타 0.83을 이것은 A 기업이 있고요. 0.80이 지금 전체 평균이었죠. 0.80에 대해서 0.80에 대해서 리레벨링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레버리지 변수를 다시 계산해서 구하면 되고요. 이 리레벨링 팩터가 얼마나 얘기냐면 바로 1.39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9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비상장 기업인 우리 회사의 베타를 1.12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번 모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가치 계산 부분입니다. 아마도 소득적금법에서는 마지막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적금법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순현금 흐름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매출액 어떻게 추정하고 비용과 또 투자금을 어떻게 잡아서 순현금 흐름을 매년 어떻게 추정해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였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인해서 현재 가치화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자본 비용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소득적금법에서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즉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하고 이것을 할인해서 매년 값을 구한다면은 값을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무한대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무한대까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개별적인 추정을 통해서 할인하지만 이 이후의 기간에서는 일정한 공식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 공식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구성장 모델이나 시가 배수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성장 모델은 우리가 앞쪽에서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공식 자체가 고든의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어떤 추정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다 라고 하면 5년에서 플러스 1년 한 6년 차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이것을 할인율 빼기 연구성장률인 소위 말하는 자본화율로 나눠줘서 연구가치를 구하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 자본화 공식을 갖다가 고돈의 성장 모델을 활용한 이 연구가치를 구하는 자본화 공식을 그대로 여기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차의 캐시플로우가 10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로스 레이트를 3%로 가정했을 때 만약에 할인율이 13%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성장률이 3%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6년 차의 우리 순현금 흐름은 103이 되고 따라서 컨스턴트 밸류 자체는 103을 13%에서 3% 차감한 10%로 나눴을 때 결국 컨스턴트 밸류는 1030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의 값은 예를 들어서 1030을 이렇게 한꺼번에 공식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1030을 잘 구해놓고 이걸 그냥 더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 이후의 연구 가치는 요 추정 기간의 값이지 절대로 이것을 현재 가치한 현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현재 가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할인율이 10%라 했으니까 10%에 할인율 13%네요. 할인율 13%에 5년 동안에 이렇게 복리로 할인을 해서 이 값을 구해야지. 다시 말해서 연구 가치의 현가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그 자본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이후의 기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일의 하나의 성장률 3%라고 하는 단일의 성장률로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이 기간으로 그래서 뭐 일정 기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5%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3% 간다든지 또 3기간으로 이렇게 자본화 방식을 연구 가치를 구하는 데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넷 캐시프로 자체가 이 5년 차의 넷 캐시프로는 사실은 이 이후에 6년 차부터 무한대까지의 연구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넷 캐시프로 5년 차의 넷 캐시프로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차의 넷 캐시프로는 항상 과연 이것이 무한대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정상화된 넷 캐시프로인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구 가치를 계산하는 두 번째 방식은 시가 배수 적용 방식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시장 접근법의 내용들이 미리 좀 땡겨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컴을 예를 들어서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를 쓴다. 즉 이자 비용 텍스, I는 이자 비용, T는 텍스, 그 다음에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amortization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이전의 비용. 우리 흔히 얘기하면 에빗에서 영업이익과 거의 유사한 에빗에서 발생주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다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가산해 준 그런 약식 현금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MVIC 나누기 에비타, 흔히 우리가 이것은 EV 에비타 멀티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업 가치의 금액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를 구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재무상태표로 봤을 때는 기업 자체 그 전체를 거꾸로 차입 부채 플러스 시가총액으로 해서 이 두 개를 거꾸로 기업 가치를 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라인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배수를 가지고 우리가 에비타 같은 인컴을 바로 적용시키면 연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연구 가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접근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소득접근법인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식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순현금 흐름, 넷 캐시플로우 혹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영업이익을 구했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법정 법인세율을 보통 적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그 다음에 비현금 항목을 조정했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것을 다시 가산해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감안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굳이 쓰는 이유는 비영업용 자산이 만약에 있는 그런 보다 현실적인 경우라면 이 비영업용 자산은 지금 DCF를 적용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적용시키지 않았다가 이 비영업 자산은 별도로 시가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가산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영업용으로만 구성된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감안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용으로만 감안된 순비효동 자산의 증감을 여기서 감안해 준다. 자,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본적 지출이다. 자, 이것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다. 디프리시에이션은 아모르타이제이션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이 공식을 통하면 우리가 순현금 흐름을 구하는데 이것은 투하자본, 채권자와 그다음에 주주한테 모두 가용한 또 잉여 현금 흐름인 혹은 우리가 자유현금 흐름 이렇게까지도 얘기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들한테 자본 제공한테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투하자본 제공자들한테 갈 수 있는 순현금 흐름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순현금 흐름을 계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했었죠. 자기 자본 비용과 그 다음에 세후 타인 자본 비용, 이 두 가지 변수를 각각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가치를 계산합니다. 연구 성장 모델, 고도의 성장 모델을 활용한 연구 성장 모델을 적용하거나 혹은 간단한 시가 배수, 그죠? 에비타의 몇 배가 인컴이다. 에비타의 몇 배가 지금 전체 기업 가치다. 그래서 EV 에비타 혹은 MVIC 에비타 멀티플 같은 것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값을 우리가 연구 가치로 대체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영업 가치를 구해낸다는 거죠. 영업 가치를 캐시프로를 추정해서 이것을 2단계에서 구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시켜가지고 영업 가치를 구해내는데 무한대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 중간 과정으로서 일정 기간 이후는 연구 가치를 추가로 합산해가지고 그렇게 영업 가치를 구해낸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2단계에 와서 이제 비로소 비영업용 순자산을 구해낸다는 겁니다. 비영업용 순자산의 시장 가치를 계산해서 이 비영업용 순자산이 영업 가치와는 지금까지 구해진 영업 가치와는 별도로 2단계에서 가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비영업용 순자산은 이렇게 영업 가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이 A 기업이 가지고 있으나 B 기업이 가지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뭐 시가로 50만 원 동일하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업 가치를 가산하는 중간에 순현금 흐름이라든지 혹은 그 회사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A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궁극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40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든지 혹은 B 회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계산 과정에서 반영이 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영업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이런 비영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역시 별도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구하면 이제 바로 기업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입 부채를 여기서 차감을 시켜주면 우리가 주식 가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 수로 나눠주면 주당 주식 가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소득접근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최종적인 값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책자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 금액이나 수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할인율은 10.39%를 구했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서로 가중평균해서 10.39%로 구했고, 여기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할인율을 1% 상하로 움직이면서 값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구성을 했고요. 추정 기간의 순현금 흐름의 현가는 5억 2,500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매년도에 추정된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할인율 10.39%로 나눠서 합산한 값이 5억 2,5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 가치의 현가, 역시 현가입니다. 영구 가치 현가. 6년 차부터 무한대까지를 영구 성장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구해보니까 그 값을 다시, 물론 현재 가치로 한 값입니다. 18억 400만 원이 구해졌고,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니까 궁극적으로 영업을 통한 영업의 가치는 23억 2,900만 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영업과 관련된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미뤄뒀던 비영업 가치는, 비영업 자산 가치, 비영업 순자산 가치는 비로소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별도로 구해져서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 데이터 자체는 책자를 활용하셔서 보시고 100만 단위의 133이니까 1억 3,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비영업용 자산의 시가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비영업용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이거 자체를 소득조건법, 시장조건법, 자산조건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약식으로 우리 장부상의 금액에 일정한 조정을 거쳐서 시가로 구한 1억 3,300만 원이 여기서 구해진 겁니다. 자, 이런 비영업 자산이 왜 이렇게 영업 가치와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계산이 되었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A 회사가 가지고 있고 B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당 5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영업 가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순현금흐름에 반영이 된다든지, 또 회사의 이 자본 비용을 구하는데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본 비용에 가만히 돼가지고 중간 과정에 섞여버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분석을 해내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삼성전자 주식이 A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40만 원으로 반영이 됐고, B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오히려 60만 원이 반영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과 관련된 별도의 시가가 존재하는 비영업적인 자산은 별도로 계산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가산을 하셔야지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업가치와 비영업용 순자산 가치가 더해지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업가치가 나옵니다.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용 순자산 가치가 더해지면 기업가치가 나오고, 이제 부채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입부채의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8억 9,2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왔고요. 기업가치 24억 6,200에서 부채가치 8억 9,200을 빼면 15억 7천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식가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산정이 되고, 이 주식수를 9만 주로 가정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주당 주식가치는 17,433원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접근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알아봤고, 곧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장접근법 또 자산접근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러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온 값들을 최종적인 과정에서는 다시 가중평균해서 궁극적인 정확한 주당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